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아침에 방송이 끝나고 지금까지 거의 똑같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에 출두했고 역시 아침에 방송해드린 그 이상의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에서 하원 의장을 지금 공화당의 일부 우적인 정치인들이 내쫓으려고 하는 그 과정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번 회기 연도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심의를 하는가, 이건 뭐 여러분과 저의 일상생활에도 크게 연관이 되고 미국이라는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회기 연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35개 정도의 케이스를 심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중간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갈까요?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으로, 아니면 가볍게 시작하죠. 이게 이제 미국을 보여주는 그런 법적인 다툼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too small 이라는 상표 등록권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한다. 트럼프 너무 작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2016년도에 공화당의 예비선거들이 막 겨룰 때요. 그때 뭐 10명도 더 나왔었잖아요.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라는 연방 상원의원이 굉장히 강해 보였는데 역시 플로리다주의 제프 부시 주지사와 함께, 그런데 트럼프가 탁 등장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놀리고 골리고 별명 짓고 하면서 떠올랐잖아요. 트위터를 활용을 해서.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르코 루비오에게 너무 작다, 리틀 루비오든가요? 그렇게 리틀 마르코라고 이름을 지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구잖아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에 비해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날렵하죠. 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예를 들어 난장이 이런 식으로 리틀 마르코라고 하니까 실제로 막 토론하다가 마르코 루비오가 트럼프가 손이 굉장히 작거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주의 한 변호사가, 스티브 엘스터라는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서 늘 큰 거, 거대한 거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too small, 트럼프는 너무 작아, 트럼프 손 너무 작아 하는 것을 상표로 등록을 해서 셔츠도 팔고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딱 걸렸네요. 어디에 걸렸냐면 상표 등록을 하려면은 연방법이 살아있는 사람을 언급하는 상표 등록은 본인이 살아있는 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되지만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트럼프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트럼프 too small 이라는 상표 등록권을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한 번 졌어요. 이 사람이 또 변호사가, 엘스터라는 변호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법원은요, 이게 트럼프라는 사람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이 엘스터라는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지금의 연방 법무부는 누구를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 변호사를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쪽을 지지하겠습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을 겁니다. 지금의 연방 법무부도 법을 지지한다 하면서 원래 있던 이 상표 등록법은 연방법이 살아있는 사람을 언급하는 상표는 금지한다 해서 이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것, 상표 등록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요. 자, 이런 것들을 비달 데 에스터라는 이런 이제 것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이것도 굉장히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소셜미디어 조정 케이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회사가 정치 목적의 내용이나 그 정치 목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그 사용자를 그 어카운트를 내리고 내용을 내리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누가 좋아하겠어요? 공화당이 좋아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두 가지 케이스를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케이스를 심의를 하는데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전부 보수적인 주이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뭔가를 이런 것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이게 이제 공화당에 해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런 것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주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너무 모든 그 허구 내지는 가짜 주장을 소셜미디어에 그대로 올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루머라든가 가짜라든가 음모 같은 것은 공화당에서 지금 훨씬 많잖아요. 큐아난 같은 경우도 그 음모의 소굴인데 큐아난은 꼭 여러분 보셔야지 됩니다. 한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기 있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도 큐아난은 음모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소셜 미디어에서 뭔가를 내용을 내리거나 그 사람 어카운트를 내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가, 침해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합니다. 보수적인 주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된다 라고 지지해 주길, 판결해 주기를 바라죠. 또 반대는 반대를.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요즘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공직자의 소셜미디어에서 공직자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건요.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건주 공직자의 개인 소셜 어카운트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니까요. 10월 31일에 심의를 시작을 하는군요. 공직자가 자신의 개인 계정에서 뭔가 누군가 그 주민이 뭔가를 달았을 때 그 주민을 딱 막을 수가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의 교육위원 그리고 미시건의 시 매니저 이 두 사람의 케이스인데 비판적인 댓글을 달 주민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육위원과 미시건의 시의 매니저가. 그랬더니 이 두 주민들이 고소를 했네요. 이건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거야.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정부기관에만 이런 케이스에는 적용이 된다. 이건 공직자의 개인 어카운트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급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이 공직자들도 개인 어카운트에 본인의 일에 관해서 쓰지 않느냐. 그럼 그것을 어떻게 꼭 개인 어카운트라고만 볼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고요. 이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하급법원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날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수정헌법 2조 케이스.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2조가 총기 소지의 자유잖아요. 이게 정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규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주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 총을 주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지. 수정헌법 2조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의 권한이 있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건 연방법으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각 주 정부별로 다른 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주에서는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 총기 소지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빼앗는다던가 이런 것 하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진보적이면 진보적일수록 총기에 관한 규제는 점점 강한 그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연방법으로도 그런 사람은 일단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거 위헌 아니야? 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총기 소지에 대해서 막 길거리에서도 총을 장전하지 않은 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뭐 뉴욕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이런 등등의 판결을 굉장히 총기 소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판결을 연방 대법원에서 내리고 그게 지난해 여름이었거든요. 1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수정헌법 2조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벌써들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6대3 보수 6명, 진보 3명. 너무너무 총기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은 보수, 진보가 갈려지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번에도 총기 소지를 허락하는 가정폭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하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은 사람 이름까지 있는데 라힘이라는 사람인데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의 집에서 총이 2자루가 발견이 됐을 때 이거 이 사람이 수정헌법 2조에 따라서 소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생각과 대부분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묵직한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할 것인데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라고 해서 소비자 금융보호국 이게 2008년도에 엄청나게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소비자 금융보호국. 그런데 자금을 이번에도 연방 정부가 폐쇄되려고 하다가 폐쇄되지 않았잖아요.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출안에 합의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의회의 승인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받는 게 위헌이야. 모든 그 연방정부 기구의 지출은 의회에서 허락을 해야지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역시 27개 공화당주의 검찰총장 협회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공화당은 어떤 형태로든 특히 이제 돈이 많이 가면 많이 가는 곳일수록 더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돼. 앞으로 연방의회에서 돈을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의회에서 해야지 돼 하면은 이건 의회 의원들이 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돈을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던가 덜 지원한다던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이슈가 힘들어지는 거죠. 민주당은 소비자, 개개인의 보호, 공화당은 좀 기업,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규제를 없애주는 거. 이게 딱 상충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 하버드 법대 출신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이걸 강력하게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자금 지원은 지금처럼 연방준비제도가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면은 불법으로 뭔가 돈만을 벌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금융기관들을 추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봉급도 줘야지 되고 해서 은행에 어떠한 시점이 되면은 25만 달러 이상을 디파짓 해놓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은행이 파산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3월 달에 많이 봤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등등. 그러면은 보호를 적어도 25만 달러까지는 그 보호를 해주는 연방보험공사가 있잖아요. 이 연방보험공사도 의회에서 돈 받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허락을 해서 돈 받는 게 아니라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금융보호국도 연방준비은행에서 지원받지 못하면 이거는 또다시 똑같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그 지원 같은 것도 불편해질 수 있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2008년도 그 이후에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뭐 12년 더 됐죠? 그 사이에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했었던 많은 조치들이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받은 근원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밖에도 이번 회기 연도에 연방 대법원이 많은 것을 판결을 하죠. 특히 뭐 임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낙태할 때 쓰는 그런 미페프리스톤 같은 그런 그 약을 지금 보수적인 주에서는 막 금지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연방 대법원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투표에 있어서 인종 차별을 하면서 게리맨더링 하는가 아닌가. 저로선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가 있네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서는 어포머티브 액션을 계속 고려를 하잖아요. 하버드라든가 다른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는 어포머티브 액션, 인종에 따라서 뭔가 학교에서 입학 사정을 할 때 참고를 해도 된다는 것을 없앴잖아요, 이번에. 그건 없애면서도 웨스트 포인트에는 그대로 허용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소수 인종이 웨스트 포인트 군인이잖아.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 죽을 수도 있는 곳에는 소수 인종도 하고, 그렇지 않고 엘리트 하버드 같은 데 나오면은 사회를 막 주물럭거리는 데는 인종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부모들, 부자지 부모들 도네이션 하거나 부모가 그 대학을 나왔거나 하면 그 자녀들은 레가시 입학, 도네이션 입학해서 받아주면서 한 것 있잖아요. 이 웨스트 포인트에서 소수 인종을 계속 그 인종을 고려해서 입학시키는 것, 이건 합헌인가 하는 것도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미국 정치에서 뜨거운 이슈이고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낙태도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판결을 내놓던 지금은 연방 대법원이 너무 후져졌습니다. 갤럽이 또 가장 최근에 금요일에 발표된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역사적으로 낮습니다. 41%만이 연방 대법원이 다 판결하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하잖아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왜냐하면 일부 판사들이 억만장자 친구들과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고 법정에 와서 보고 그 판결을 하는 것. 그 판결과 연관된 판결을 한 사람도 있어요. 닐 고서치 같은 사람. 그리고 클래런스 토마스도 마찬가지죠. 코크 브라더스와 또 어울리고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같은 많은 것들을 심의를 할 때 법정에서 안 보이는 가장 큰 것은 연방 대법관들에 대한 불신, elephant in the roo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중의 전체적으로는 41%가 연방 대법관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방식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23%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억만장자들에게 돈 받고 여행 다니고 집에 대한 혜택 받고 그리고 또 그 같은 판결을 내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공화당 연방 대법관들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래서 민주당은 23%, 무당파는 40%, 공화당은요 56%가, 공화당도 56%밖에 안 됩니다. 연방 대법원에 일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것. 2년 전만 하더라도 공화당은 67%가 연방 대법원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시대니까 한창 막 보수적인 판결 많이 내리고 할 때였었죠. 자, 이렇게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이번 회기 연도에
심의를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을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들여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고요.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